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휴일이 많이 껴 있어서 국내 증시 거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가운데 지금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불안한 흐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도 사실 국내 증시 크게 흔들린 바 있었는데 간밤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을 보여준 만큼 오늘 국내 증시의 출발도 조금은 불안하게만 느껴집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꼼꼼하게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중동 리스크가 뉴욕 증시를 덮쳤습니다. 다우지수 0.41% 하락했는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1.53% 그리고 0.93% 하락했습니다. 기술주가 특히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두드러지면서 특히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기술주, AI 관련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움직임 또는 회피 심리가 강하게 나타난 것을 지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 확전 위기감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거나 변동성 지수가 크게 오른 점도 시장에는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요. 국제 유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밤 사이에 2.44% 오르면서 배럴당 69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5%가량의 급등세를 나타냈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래도 2.4%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안정화된 상태에서 마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값도 한번 보시죠. 0.9%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가자 전쟁 1년 만에 확전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다 보니까 국제 유가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국제 금값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밤 사이에 15%가량의 큰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사실 장중에는 20선을 다시금 웃돌기도 했습니다. 20선 굉장히 중요한데 심리적 저항선으로 열거지는 한 축인 만큼 20선을 상회하게 된다면 위험자산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소들을 모두 다 소화한 화요일장 어떤 흐름을 나타냈을까요? 하락한 종목이 빨간색, 상승한 종목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기술주 중심으로 아주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모두 다 하락을 했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3% 이상 하락하면서 다른 반도체주까지 함께 끌어내린 만큼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주도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맥쿼리 보고서도 삼성전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만큼 반도체주 한 차례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고요. 반면 방산주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관련주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동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함께 올랐고요. 또 방산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산주 함께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종목별 흐름 살펴봤는데요. 나이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좋았지만 매출이 부진했고 또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7% 가까운 일시적인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5%가량의 시간외 거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신임 CEO가 나이키에 등단을 하게 됐는데 과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시금 중동 리스크의 압박을 받은 시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중동 확전 위기가 시장을 무너뜨릴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역대급으로 고요했던 시장의 중동 확전 위기가 닥치면서 단기적으로는 5%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강세장이 뒤바뀌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했기 때문에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었고요. 또한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중국에서도 경제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난 12개월 동안에도 안 했던 매도 포지션을 지금 잡아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동 리스크는 하루 이틀의 문제
문제가 아닌데 지금 오히려 거시적인 환경이 더 좋아졌는데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하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은 좀 신중한 의견들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사태가 고조가 된다면 투자자에게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동 리스크는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실히 드러났었죠. 빅스 지수 크게 올랐고요. 금값 오르고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당분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것이다. 향후 금리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국제 유가 급등을 저희가 걱정하는 이유 바로 인플레이션 다시금 자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또 자극시킬 수 있는 다른 요소 한 가지 더 발생했는데요. 바로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이 되겠습니다. 미 동남부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47년 만에 동시 파업에 들어갑니다. 4만 5천 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죠. 국제항만 노동자협회가 파업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JP모건은 미 경제에 하루 최대 약 6조 6천억 원 손실이 예상된다라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GDP로 좀 환산을 해보면 그래도 0.1%포인트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 추세, 지금은 3%의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성장 추세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파업이 계속 장기간 지속되게 된다면 분명 심각한 문제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이 파업 이슈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 먼저 확인을 했었죠. 중동 확전 위기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국내 증시가 약세 흐름을 보일지 또는 큰 변동성을 나타낼지 분명히 경계해야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나 종목별로나 보면 에너지, 방산주가 뉴욕 증시에서도 강세였고요. 기술주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런 흐름이 국내 증시로도 고스란히 이어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동 확전이 안 된다면 시장 강세장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죠. 그렇다면 과연 저점 매수가 될 수도 있을까? 이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AI 부진 속 수천 명을 해고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국내 인력은 아니고요. 해외 인력 해고가 되겠습니다. 과연 맥쿼리 보고서와 함께 이런 블룸버그의 보도가 삼성전자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까지 연결시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들을 안고 국내 증시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우리 증시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10월의 첫 거래일의 분위기는 어떠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꼼꼼하게 지켜보시죠. 일단 이번 주 월요일 국내 증시의 상황 다시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대 큰 낙폭을 보이면서 2,600선 아래까지 결국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1.3%의 지수 하락을 보인 채 763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의 칩을 금지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국내 반도체주들도 크게 위축이 됐던 하루였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나왔었던 월요일 장이었습니다. 수급별로의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을 통해서 월요일 시장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면 HD 그룹주들의 종목들이 대거 올라온 모습이 보이죠. 특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6개월 연속으로 현재 월 매출이 1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수단에서 놓고 봤을 때는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이진 않았지만 외인들이 이날 그룹주들을 대거 매수해간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실리콘2가 이날도 1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9월의 수출입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화장품 쪽 다시 한번 긍정적인 데이터가 함께 확인이 되면서 다음 주에 있을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겹쳐 오늘부터 또 화장품 관련주들의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 만큼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JLK 같은 경우는 개별 소식과 함께 두 자릿수 이상 이날 급등 흐름을 보였죠. FDA 승인 소식과 함께 11%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기관 쪽의 매수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의 코스피를 놓고 보면은 2차 전지를 대거 담아간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날 증시 자체가 부진했다 보니까 여기 이름을 올린 네 종목 모두 약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기금 안에서도 화학주들과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대거 담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고 2차 전지의 바닥과 관련해서 최근에 저점에 대한 매수 심리 그리고 저평가돼 있는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부각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기관 쪽뿐만 아니라 외인 쪽에서도 대거 담아가는 종목들로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그 외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주 위주로 다시 한번 종목들이 재편이 됐었는데 그 외 이슈와 섹터 단에서 분위기는 어떠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한 달을 마무리가 했을 때 해놓고 봤을 때 결국 한국의 9월 수익률은 다시 한번 최하위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 전체 대항 업황 우려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불안감 그리고 여기에 국내에서는 금투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외인들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매수 심리 또한 상당히 위축됐던 한 달을 보냈고요. 그로 인해서 G20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18위권을 기록을 하면서 9월 한 달 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 하락이 3% 넘게 빠지는 굉장히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량이 8조 원 가까이 나오면서 시장의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켰고요. 또 9월 후반때 나왔었던 중국의 경기 부양 이슈는 오히려 국내 외국인들의 매수, 이 수급 흐름을 외부로 빠지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이 됐던 만큼 부정적으로 영향이 끼쳤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경기 부양 관련주들은 지난주 월요일에도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HL사이언스와 홍성그룹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상해 종합지수가 12%나 급등하면서 중국 안에서는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항만 파업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해운 쪽 그리고 물류 쪽 또 사료 쪽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중동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방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죠. 현대로템은 올해 들어서만 100% 넘는 상승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LIG 넥스원 등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관련주들의 변동 흐름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0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재료는 지난 월요일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전해진 소식들 업데이트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는 초반에는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만 나왔다가 나중에 중국 당국에서 재정 정책에 대한 단어 언급까지 나오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이에 지난 월요일 우리는 2%대 지수 하락을 보였는데 중국 상해에서는 지수가 8%나 급등한 채 마무리를 지었고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국경절로 인해서 7일까지 휴장에 들어갑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이번 국경절 기간 동안 한국에 방문하는 중국인들의 관광객 수가 12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수치가 나온 만큼 화장품이나 호텔 쪽 함께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항만 파업 같은 경우는 노사 협상이 결론적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1977년 이후로 첫 있는 파업이라고 하고요. JP모건은 현재 이런 상황을 놓고 하루에 피해되는 전망액이 6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쪽에서도 내리지 못한 컨테이너선이 10만 대가 넘게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운임료 상승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까지 자극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태도 장기화가 되진 않을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항만파와 관련해서는 해운과 식량, 운송, 오늘도 변동성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동 전쟁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를 크게 흔들었던 이슈는 바로 중동의 리스크였고요. 이스라엘이 18년 만에 레바논 땅을 밟았다라고 하죠.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제한적인 지상전을 현재 펼치고 있고, 이를 놓고 이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200발 정도 발사를 했고, 이스라엘은 보복을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내용을 또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뉴욕 증시에서 또 방산 관련주들이 로키드 마틴과 같은 종목들 4%대 가격 상승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에서 다시 한번 방산주들 움직일지, 그리고 국제 유가의 변동성과 함께 가스와 석유주 그리고 보안 관련주들까지의 변동 흐름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함께 지켜볼 부분은 바로 반도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에 긍정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어제 공개가 됐던 9월의 수출입 동향이 될 것 같습니다. K반도체, 윈터다, 겨울이다,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지만 막상 판매한 가격을 놓고 보니까 굉장히 잘 해줬습니다. 9월 수출 전년 대비 37.1%가 전반적으로 올라갔고요. 12개월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수출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던 산업군의 섹터를 확인을 해보니까 무선통신기기나 컴퓨터, 자동차, 선박, 바이오 헬스까지도 함께 확인이 가능했고요. 반도체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9월의 수출량이 13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쪽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60%의 증가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폰 출시와 함께 AI 서버의 신규 투자 그리고 서버 교체 수요 효과가 맞물리면서 9월에도 지속적인 플러스권 상승이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겨울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고장난 시계로 마무리가 될까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 정도는 시간이 맞게 되는데, 현재 여러 증권가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도체 겨울에 대한 근거가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 보고서를 통해서 굉장히 반도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는데, 모건 스탠리보다 더 등급이 높은 세계 1위의 IB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다운 사이클 이야기를 하면서 We don't think so,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반도체에 대한 입장을 보여줬고요. 25년도부터는 HB의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비 투자의 규모는 내년에 60% 추가적으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증권가에서의 우려감은 있지만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수출량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데이터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만큼 어느 쪽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될지는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연결고리 이슈들까지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시간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과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사이언티픽과 위지트가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암호화폐 대표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이 30일에 주총이 있었고요. 현재 미국 나스닥의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IPO를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빗썸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한 만큼 오늘 개장 직후의 변동성 함께 점검을 해보시고요. NC소프트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스론앤 리버티 같은 경우 오늘 새벽에 글로벌 정식으로 론칭을 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호주에서는 인기 순위 1위권까지 올라갔고, 다른 유럽 국가안에서도 인기 순위 탑 3에 드는 등 분위기는 상당히 뜨거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NC소프트를 필두로 게임주들 오랜만에 변동성 나올지 함께 점검해 보시고요. 마지막은 자율주행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잠을 자도 된다라고 기술을 굉장히 과대 포장했다라는 것을 놓고 테슬라 주주들이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소송과 관련돼서 기각 소식이 어제 새벽에 전해졌고요.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드디어 출시 10개월 만에 자율주행 기술을 사이버트럭 안에서 만나볼 수 있다, 활성화가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로보데이와 함께 자율주행의 추가적인 버전 업데이트의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 관련주들 오늘 변동성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지난 44년 동안 코스피 안에서 이 10월 달은 딱
중간으로 22번은 오름폭을 보이고 22번은 내림폭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달은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개장 분위기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여러분 어제 10월 1일 국내나 잘 쉬셨습니까? 10월 2일 이제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식시장에 돈이 안 돈다, 돈이 안 돈다, 돈이 안 들어온다. 돈이 안 들어온다 쪽에 조금 더 왠지 느낌이 좀 더 강하게 가는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표를 먼저 좀 보시면 최근 6개월 사이에 투자자 예탁금 추이 이게 이제 시장에 이제 주식시장에 돈이 이제 바로 들어오기 직전 단계죠. 대기성 자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난 3월에 60조를 터치를 했었던 게 지금 이제 9월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52조까지 지금 한 8조 원 정도 4% 정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 6월 달 초중반이죠. 그때 한참 이제 AI 고점 찍기 직전에 그때쯤에 비해서도 역시 한 7조 정도 좀 금액이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같은 시간, 그러니까 9월 들어서 주요 국가의 증시 등락률만 봐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소외되고 있다. 표현이 왕따라는 표현도 쓰긴 하던데요.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고요. 좀 소외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확실하게 들죠. 일단은 경기부양책 나온 중국 쪽, 중국 상해 지수, 홍콩 H 지수가 20% 가까이 이렇게 급등을 한 게 눈에 띄고 S&P 500도 2% 초반.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유로스톡스도 유럽 시장 별로 안 좋다 해도 1.6% 가까이 오르고 있는 반면 우리만 좀 코스피 3%, 코스닥 마이너스 0.4%, 우리만 좀 약세를 좀 마이너스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못 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있다,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때문이고 앞서 이제 투자자 예탁금만 보더라도 이제 그런 게 나타났고요. 또 증시 대기성 자금 중에 하나라고 하는 MMF 쪽에도 이게 184조 원인데 이게 한 달 전보다 15조 원 정도 들었으니까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만의 뭔가 악재가 있는 게 아니냐 당연히 생각을 좀 해보실 텐데 현재로서는 이제 금투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반도체와 관련된 이 수요 고점론 결국 따지고 보면 이제 AI 고점론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AI 관련해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반등을 했고 물론 오늘 새벽에 좀 떨어졌습니다만 TSMC 같은 종목들 잘 나가는 거 보면 AI 고점론까지로 연결하지는 못할 것 같고 결국 이제 반도체 쪽으로 중심을 해서 이 D램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집중을 해서 좀 관련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 점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좀 악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얘기는 잠시 수출 얘기할 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수출이 9월달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표를 먼저 보시면 작년 10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우리 수출 상황을 보면 꾸준히 우상향 오는 모습이 추세적으로 좀 눈에 띄시죠? 올 들어서 6월에 134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었는데 9월에 136억 달러로 연중 최고점을 다시 더 찍었습니다. 2억 달러는 더 좀 많이 더 높아졌고 9월 수출은 전년 대비 7.5%가 증가했고 수출이 또 괜찮고 흑자도 무역수지 흑자도 66억 달러가 좀 나서 16개월 연속 흑자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6개 우리 주력 수출 품목들 있죠.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이쪽이 이번에도 9월에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수출이 좀 좋았던 게 고정 가격, D램과 낸드 플래시 고정 가격이 D램은 31%, 낸드는 14% 각각 올라서 반도체만 136억 달러,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건데요. IT 기기 신규 모델 출시 효과도 있었고 컴퓨터 그다음에 무선 통신기기 수출도 크게 늘어나는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좋았던 점이 우리 반도체 수출이 좀 크게 늘었던 이유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우리 주요 수출국들이 수출이 크게 늘었는데 이들 쪽에 대부분 이런 IT 관련 수출이 늘었다라는 이 점도 역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났던 그 이유로 해석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반도체 수출이 9월 달까지 좋았던 점은 분명히 맞고 D램과 낸드의 이 가격이 올라간 것도 맞는데 또 오늘 아침에 D램 익스체인지에서 나온 그 9월 반도체 이 가격 내용을 보면 또 썩 이게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9월에 DDR4 D램 범용이죠. 이거는 전월비에서 17%가 떨어졌고요. 낸드는 10%가 떨어졌습니다. 전월비라는 게 중요한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수출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이 고정 가격 31%, 14% 증가했다는 거, 높아졌다라는 거는 결국 전년 대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오르는 거는 맞고 그건 작년에 안 좋았던 거였다는 기저효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전월비로는 계속 좀 이 반도체 D램과 낸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8월 달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건 결국은 수요가 줄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줄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건 스탠리에 이제 겨울이 온다라는 이 보고서, 그 다음에 맥쿼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고요. 이제 앞서 이은주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그에 반대되는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내용도 나왔는데 결국 이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들의 핵심은 수요가 있냐 없냐 이 부분으로 이제 집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랑 맥쿼리는 수요가 줄고 있다, 확실히 이 얘기고. 골드만삭스는 아니다, 수요가 늘고 있다. 근데 이들 얘기 중에서도 핵심은 역시 HBM 쪽은 수요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공통된 얘기인데 범용 쪽은 수요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부분도 역시 또 공통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는 역시 좀 좋지 않은 내용이 여전히 좀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는 이 부분입니다. 온라인에 나온 기사인데요. 신흥국들이 달러 약세에 날개를 달았다. 인도, 베트남 주목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올 상반기에 시장에서 돈이 가장 몰렸던 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AI입니다. AI와 관련된 다양한 섹터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었고 그 다음에 하반기 들어서는 역시 가장 큰 시장과 관련돼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미국의 금리 인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이 돈의 움직임이 바뀌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 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가장 큰 거는 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당연하죠. 즉 낮은 금리에서 높은 금리, 낮은 수익률에서 높은 수익률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돈이 이제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어디로 갈 거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는 미국 관련돼서는 어쨌든 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워낙에 뭐 글로벌 어떤 뭐 리쇼어링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자금이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단 대체적인 의견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 이제 신흥국으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신흥국 중에 대표적인 게 인도, 베트남, 그 다음에 중국인데 중국은 경기 부양 때문에 지금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는 맞는데 중국은 리스크가 좀 있죠. 일단 중국 지도부의 리스크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경기 부양책이 지속적일 수 있을 것에 대한 리스크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리스크가 좀 현저하게 적은 신흥국이 바로 인도하고 베트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인도하고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공장, 세계 공장의 입지를 좀 다져가고 있다는 점도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한 글로벌 투자 자금이 이 두 나라로 좀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향후에 시장 관련해서는 특히 미국 금리 인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도 증시 대표 지수인 니프티 50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베트남의 대표 지수인 VN30 같은 경우 20% 전후로 다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관련된 ETF 상품들도 주가가 20% 전후로 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인도, 베트남, 특히 인도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를 좀 많이 모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인도보다 조금 더 오르는 베트남을 주시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업계 얘기 좀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엔터업계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패션주처럼 이 밸류, 그러니까 좀 내내 상반기 내내 그리고 뭐 사실은 8월까지 내내 좀 고전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밸류업 지수의 예상과 달리 좀
포함이 되면서 뭔가 반등의 계기가 마련되는 게 아니냐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섹터죠. 일단 3월 달까지, 3분기까지는 실적까지도 크게 기대할 건 없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 일단 전반적이고요. 4분기 정도 가야지 뭔가 실적의 모멘텀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SM과 제이와 엔터테인먼트 모두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13%, JYP 같은 경우는 11% 가까이 올랐습니다. JYP도 5만 원대 다시 지금 올라선 게 눈에 보이고 SM도 6만 원, 7만 원 근처까지 육박을 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안 된 하이브도 6% 넘게, YG 엔터테인 같은 경우는 14% 넘게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결국 이제 엔터주는 일단 수치가 아직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아직 여전히 4분기에 뭔가 좀 좋아질 것이다. 잘 나가던 기존의 그룹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사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4분기 실적만 확인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변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한다면 워낙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사실 3분기까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3분기까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10월 달 들어서 이 4분기에 실적에서 뭔가 변화를 보여준다고 하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주요 그룹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앨범 판매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앨범 판매가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뭔가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기만 한다면 엔터주도 역시 4분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초까지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으로서 충분히 보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동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10월의 첫 거래일 뉴욕 증시가 좀 불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아무래도 큰 트리거 포인트가 됐던 것 같은데 지정학적 리스크 좀 큰 요인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10월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조금 그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 네. 결국 이제 우려가 좀 현실화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제 그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시행을 하면서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이러한 결과로 좀 다가왔고요. 다만 어떤 이스라엘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네. 거의 경미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대단히 견고했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됐고요. 지난 4월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그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때도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란 측의 그 어떤 이런 반응이 좀 흥미로운 것이 물론 이스라엘은 이제 보복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이란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공격을 하고 나서 네. 만약에 이스라엘 쪽에서 추가적인 대응이 없다면은 네. 이것으로 끝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아시겠지만은 먼저 선제적으로 레바논의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수장에 대한 사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네. 먼저 그러니까 뭔가 이런 도발을 했는데 이런 쪽에서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최근에는 어떤 지상전으로의 어떤 이런 움직임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이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동의 어떤 그런 이슬람의 맹주로서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또 그들 사이에서는 이게 뭔가 이란의 어떤 액션을 바랬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시간을 끌다가 이번에 이제 이런 네. 대응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4월하고 좀 비슷한 사실 4월에도 이란의 어떤 이런 공격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부분들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물론 또 상황이라는 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여기서 뭔가 추가적인 전면 지상전이라든가 이런 쪽의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시장의 어떤 반영은 조금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간밤에 뉴욕 증시가 나타난 것처럼. 다만 뉴욕 증시도 낙폭이 굉장히 커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 이제 낙폭을 좀 줄이려는 시도도 나타났었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 증시에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이슈겠지만 또한 우리 증시도 지난 이제 월요일 날 선제적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우리 증시가. 네. 물론 거긴 다른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의 어떤 악재의 반영은 있겠지만은 저는 그 폭은 좀 제한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란의 공격, 사실은 미사일 공격을 한다라고 미리 보고했던 만큼 정말 지상전과 전면전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보다도 어느 정도 또 행동은 취해야 되기 때문에 나왔던 액션이다라고 많이 풀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엄청 크진 않을 수도 있다. 먼저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 쪽에서의 최근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데이터와 연준의 입장 차이를 따라서 또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들을 계속 세워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이 너무 급격하게 빨리 금리 인하할 필요 없다. 점진적으로 하겠다. 직접 코멘트했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시장에서는 그 2번 연속의 어떤 빅컷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여놓은 상태인데 네. 그거는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만약에 정말 2번 연속으로 빅컷을 한다면은 시장에 뭔가 추가적으로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그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는 이제 그만큼 시장을 어떤 지금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상황을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시장의 또 판단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미리 좀 제어하고자 어떻게 보면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조금 이제 점진적인 어떤 금리나 이쪽으로 스탠스를 잡은 것 같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 페드워치의 전망치도 보면은 역전이 됐죠. 11월 빅컷 전망이 앞서 있다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온다면은 결국 이제 11월에 25bp, 12월에 25bp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지금 요번에 이제 연준이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네. 개인 소비 지출 8월 PCE 지표를 보시면은 상당히 양호했어요.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준이 지금 목표하는 그러한 물가 목표치는 어느 정도 지금 좀 완만하게나마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고요. 네. 결국 이렇게 이제 PCE 가격 지수가 어떤 연준의 의도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연준이 이제는 걱정해야 되는 부분, 연준이 주목하고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은 고용, 침체 이런 쪽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런 경기와 고용으로 이제 연준의 관심이 이동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말한 것처럼 이제 좀 점진적인 금리 인하 이런 쪽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자신감이 있다. 네. 또는 이제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향후에 나온 경제 지표들, 이번에 이제 또 우리 어제 쉬는 동안에 이제 제조업 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조업 지수가 또 좀 약간 부진했어요. 사실 제조업이 지금 부진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네. 다만 이제 예상치보다 조금 더 부진하면서 또 그거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물론 연준의 이제 결정에 영향을 주겠지만은 네. 일단 연준의 어떤 큰 정책의 틀은 어떤 점진적인 그런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시장에 지나친 우려를 살 가능성이 있고 네. 또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버리면은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어요. 사실 이번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 유가예요. 네. 유가가 이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향후에 어떤 물가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이제 비컷의 반복보다는 저는 이제 금리의 어떤 점진적인 어떤 하락, 인하 이런 쪽으로의 어떤 방향성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나왔던 경제 지표들 그리고 연준 의장의 직접적인 또 발언까지 더해졌던 만큼 다음번 FOMC에서는 빅컷보다는 스몰컷에 대한 기대감 일단 시장에서는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국내 증시에 또 큰 영향을 주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경기 부양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유동량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또 뺏어간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날의 검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뭐 지난주 후반부터 그리고 이제 월요일도 그랬고 우리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친 부분은 역시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 쪽이었어요. 네. 뭐 일본에서도 이제 그 이시바 총리가 그 집권을 하면서 이시바 총리의 정책은 이전의 어떤 정권과 좀 결이 다르죠. 금리 인상을 좀 이제 용인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가져오면서 이게 또 하나의 또 앵캐리 트레이드의 우려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어떻게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여기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대규모 부양 패키지 사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방법도 그랬고 네. 규모도 그래요. 네.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어떤 그 지준율 기준금리를 포함해서 각종 정책금리의 동시 인하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동성의 공급 그리고 또 이제 증시 안정책 뭐 상업은행의 어떤 이런 그 또 어떤 이런 그 부양책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이제 그 인민은행의 부양책 패키지 발표 이후에 어떤 그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이제 거기에 뒷받침하는 고강도 부양책이 바로 발표가 됐어요. 한 이틀 만에. 사실 요번 그 중앙은행, 인민은행의 어떤 그런 부양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은 중국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쪽이었죠.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재정 지출의 강화 네. 그리고 부동산 부양 이런 쪽까지 다 이제 그 폭넓게 네. 포함을 시키면서 이제 중국이 지금 그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확인됐고 또한 중국이 이제 정말로 고강도의 부양책을 이제 끌고 가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당장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에 좀 미달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방어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고강도 부양책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러한 중국의 정책의 지향점이 소비의 성장 기여도 확대라는 부분이고요. 이건 결국은 침체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의 내수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중국은 내수만 잘 활성화시켜도 네. 경기가 확 살아날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진한 이런 어떤 내수를 먼저 좀 살리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방향성이 모아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쪽 또 다른 각도에서 좀 접근을 하자면은 미 연준이 이제 비컷을 했고 중국이 이제 돈을 풀고 또 이제 뭐 ECB도 추가 금리 인하를 하고 이렇게 이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을 강화시킬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금의 모습은 결국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이제 물가 압력 둔화를 기점으로 해서 정책 공조에 나서는 이게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정책 공조에 나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증시에 단기적으로 혹시라도 이제 중국 쪽으로 또 그 자금의 이동에 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겠지만은 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글로벌 어떤 금리 인하 국면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강화 국면이 나타난다면은 결국 또 그런 낙수 효과들이 우리 증시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우리 증시로도 어떤 자금의 유입이라든가 사실 최근에 어떤 우리 증시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외국인의 매도예요. 외국인의 어떤 수급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변화할 가능성도 네.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열어놓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중국의 부양책 효과가 뭐 아시겠지만은 뭐 글로벌 어떤 원자재라든가 이런 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차이나 플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돼 있는 뭐 어떤 의류라든가 뭐 식품이라든가 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 좀 아우르는 그런 상당히 이번에 저는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까지 더해진 말 그대로 막강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 단기적으로 수급에 대한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낙수 효과는 확실히 있을 수 있다. 긍정적인 이슈로 지켜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이제 국경절로 일주일 동안 증시가 문을 닫고 미국은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증시의 방향성 가운데 10월에 첫 거래를 시작하는 우리 국내 증시 이번 한 주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번 주 중요한 지표는 고용입니다. 네. 4일날 발표되는 비농업 부문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9월 대비해서 한 14만 4천 명 정도의 증가 그리고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 이 정도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어요. 네. 다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8월 달에 이제 고용 지표가 조금 그 왜곡이 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임시직의 어떤 증가라든가 또 휴가철 효과로 인해서 관광이라든가 레저 분야의 어떤 고용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소비자 신뢰 지수 내에 9월 중에 어떤 고용 지표가 좀 악화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경기는 계속해서 좀 추가 하방 위험은 열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 지표가 이번에 만약에 좀 예상보다 부진하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연준의 어떤 비컷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아지겠죠. 다만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킨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연착륙 기대가 강화될 수가 있다. 결국 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의 대응이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우리 증시의 경우는 지금 8월 하고 이제 9월 달에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지만은 네. 사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 증시가 좀 소외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시장 자체의 어떤 거래가 너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큰 악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시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런 견해들이 시장에는 우리 증시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이런 그 상승을 가장 크게 좀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코스피 지수가 아직까지는 박스권의 움직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박스권 돌파 한 2,600대 후반까지 가다가 다시 지금 또 밀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지금은 박스권의 돌파라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또 이런 뭐 오늘 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디스플레이보다는 여전히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역시 이제 중국이 연휴 기간 동안에 뭐 이제 관광객들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등이 없고 그리고 중국의 부양체계라든가 이런 부분 등이 없고 차이나 플레이가 가능한 쪽이 조금 단기적으로 우세할 수 있겠고 또 단기적으로 보면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이제 그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단기적인 업종 종목 중심의 대응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호전은 나왔지만은 향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플레이 이어가자 말씀 주셨고요. 지금까지 이동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루의 휴일을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 중동 리스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10월의 첫 거래일 개장 상황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